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제가 이제 과부제는 연공주의라고 연결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 기억하시고 제가 팀제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과부제하고 그 다음에 연공제, 그 다음에 미리 좀 말씀을 미리 써보죠. 그냥. 팀제 그러면 능력주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좀 필기만 해주시고 요 내용은 제가 뒤에서 팀제 다 설명해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팀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런 부서 형태가 이제 요 부서 형태는 우리나라 부서 형태가 변하게 된 어떤 시기를 상황적 배경을 같이 고려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97년 말 12월에 이제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외환이 부족해져서 참고로 이제 IMF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IMF의 배경서부터 이걸 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한 몇 시간이 걸려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외환이 부족해져서 그렇게 포인트 그렇게만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과부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몇 명이었어요? 53명이었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97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기업 확장을 막 사업 영역을 막 기업이 확장해 왔었는데, 근데 이게 확장할 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경영을 계속 공부하시면은 회계 원리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회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조직 내에서 얼마큼 들어오고 나갔고, 그래서 이른바 흐름. 자금의 흐름이나 상태를 갖다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어떻게 나가고 있고, 재무 구조가 어떻구나 이런 거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거를 보면 재무상태표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재무가 파이낸스의 어떤 지금 스테이트먼트가 어떠냐 지금 스테이트가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이 이제 부채하고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부채? 이 부채는 이 부채가 아니고 빌린 돈, 빚이죠. 빚. 쉽게 말하면 이 빚, 이건 내 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들은 자산 규모가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자산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부채가 예를 들면 여기다 쓸까요?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여기 자본이 있어. 그러면 부채가 90이고 자본이 10인 경우가 이제 A형이야. 그리고 B형은 부채가 10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 90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자산은 100이죠. 합치면 부채하고 이 자본을 합친 게 이제 자산이라는 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자산이 더 건전해요? A하고 B 회사 중에 이 두 회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B 회사가 이게 더 건전하잖아요. 왜 건전해요? 자기 자본이 많지. 부채는 빌린 돈이에요. 그 부채 같은 경우 자기가 갚을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있는 거는 별 부담이 없지만 지금 자기 자본은 10이고 부채가 90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히 낮죠. 다시요. 부채가 90이고 자본이 10인데 자본이 10이고 부채가 90이니까 전체 자산에서 자본 비율이 부채보다 상당히 9배나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IMF 시기에 90년대 후반에 대기업들이 기업 확장을 할 때 자기 자본으로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A 형태인 경우가 많았어요. 부채가.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촉구를 하겠죠. 야, 빌린 돈 빨리 갚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사업 확장했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줄줄이 도산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부채가 얼마나만큼 비율이 적느냐를 우리가 많이 자산 건전성의 척도로 활용하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IMF 때 이렇게 대부분 기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자산 규모는 커졌는데 그 자산이 부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니까 회사는 막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53명이면 한 부서가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이른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 말도 웃겨요. 이게 인원 감축이랑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리스트럭처링은 그야말로 조직의 어떤 구조를 개편하는 거거든요. 혹은 재편하거나. 근데 쉽게 여기 인원들을 잘라내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 형태, 여기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들을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 10명 만드는 거예요. 40명 이상을 그냥 여러 가지 명목으로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교 고학년 때 시기인데 그 취업 준비하던 선배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취업이 되고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기업에 면접을 한 9월 달쯤 봐서 합격이 됐는데 12월 지나고 합격 취소가 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부서 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만 남았던 거죠.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은행 같은 경우도 이른바 명예퇴직이다, 희망퇴직이다 이런 명목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직을 나가게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부서 형태가 보면 아까 마케팅부 기억나세요? 마케팅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과가 4개 있었잖아요. 과가 영업관리과, 기억력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 해볼까요? 영업관리과, 그 다음에 무슨 과 있었어요? 시장조사과, 그 다음에 촉진정보과, 상품관리과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 과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팀으로 바뀌면서, 원래 팀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소수의 인원으로 어떤 유효성을 크게 내자는 거거든요. 효과를 크게 내자는. 그래서 마케팅 팀장이 있고 이렇게 팀원들이 수평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팬 오브 컨트롤의 개념으로 보면 이 상사가 거느리는 부하 직원의 수가 10명이니까 상대적으로 과부제에 비해서, 그죠?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스팬 오브 컨트롤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좁았고 수직적이었는데 이건 10명이니까 넓어요. 그리고 이 밑에 계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평적이다. 그래서 우리 핸드아웃 8페이지에 보면 호라이즌탈 쉐입이라는 말이, 수평적인 형태라는 말이 쓰여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옛날에는 과를 무슨 영업관리다, 시장조사다, 촉진홍보다, 상품관리다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부서 내에 있는 그런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팀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마케팅 부서, 그러니까 팀에 여기 팀원, 여기 이제 팀원 중에 우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원은 마케팅 업무를 상당히 잘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경영학과 다닐 때 특히 경영의 여러 파트 중에서 마케팅 분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도 상당히 잘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는 기업체에 들어가서 시장조사를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통계툴도 능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들 공모전에 가서 홍보 광고 이런 쪽에 수상부상 경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원한테 일이 자꾸 몰려요. 근데 과거에는 일을 나눠서 하고, 그죠? 과별로 부 내에 있는, 그죠? 부 내에 있는 과에서 일을 나누어서 했는데 일이 막 몰려요. 야, 너 요번에
시장 조사 업무 한번 해봐, 영업 관리 한번 해봐, 상품에 관한 일 해봐. 유능한 사람한테는 일이 자꾸 몰리고 이 팀원 중에서도 일을 잘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특히 부서 내에서 나가게 만들죠. 그야말로 핵심 멤버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인 우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 팀장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심지어 팀장보다 어느 시간이 흘러서 우원이라는 팀원이 유능해지면 팀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팀장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능력주의하고 연공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팀지에서는 능력주의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능력주의는 성과를 중시하는 거죠. 성과를. 일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승진도 빠르고 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연공주의의 어떤 특징을 보면 연공주의 좀 여기서 설명할게요. 나온 김에. 시니어리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서. 연공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용어도 어렵다. 속인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해요. 속인.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한자 싫어하실 텐데 이게 어디에 속한다 할 때 우리 뭐 옛날에 그 생명과학 시간에 뭐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그 동물 분류하는 거 뭐 배웠죠. 무슨 동물이나 식물 분류하는 거 무슨 뭐 무슨 과 무슨 동물문 무슨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속하는 특징을 중시하는 게 연공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연차, 경력, 그죠? 나이, 학력 등을 상당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확대하면서 경험 많은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거죠. 순차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팀제하에서는 누구나 다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년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 60세 정도가 되면 까지 다닐 수 있는데 60세를 채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정년도.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직에서 좀 작게 보면 부서 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상당히 강조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과부제나 그 다음에 팀제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화되는 어떤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통 이제 조직 문화를 보면 연공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능력주의 성향이 강할까요? 일단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서양을 보면 우리 흔히 서양이라고 하는 그쪽을 보면 영어 같은 걸 보면 영어권은 이제 존댓말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친구죠, 그죠? 나이 차이가 나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되려면 연배가 비슷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후배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고, 우리 뭐 예를 들면 경영 수업 팀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제일 처음에 학번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 뭐 요새는 이제 요새 어린 초등학생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제 그 빠른 년생들 이런 거 없어졌는데 뭐 저는 뭐 몇 학번인데 빠른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연공주의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문화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문화로 봤을 때는. 그리고 존댓말 발달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로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조직들이 능력주의를 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팀제에서는 유능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1번 봅시다. 그 표를 보시면 상당히 역동적이다. 과에서 갇혀서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케팅 부서에 있는 팀원들은 마케팅 관련 제반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직 내에서도 이런 직원들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같이 HRD 혹은 HRM 인적자원관리 부서, 인적자원개발 부서도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다. 그러니까 팀원, 우원이 유능할 경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뭐 리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에 관련된 혹은 영업 관리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는 수행 과업에 대해서 정의된다.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어떤 회사에서 무슨 과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질문할 때 취업한 친구들이나 그런 경우도 제가 물어볼 때 너 직무가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업무는 수행 과업에 의해서 너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 지금 직무는 뭔데?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영업관리인데 앞으로 리서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팀장이 마찬가지로 부서의 장이니까 팀제 하에서의 장이니까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팀장이 할 텐데 팀장한테 의사결정이 다 몰릴 수 있잖아요. 과부제 같은 경우에는 부장이 과장한테 의사결정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래도 뭐 과장하고 부장이 다 의사결정을 했겠지만 팀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팀원들한테 권한 위임을 한다. 이른바 임파워먼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센트럴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리제이션, 분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팀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소수의 인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과업 과정 중에 발생되는 날리지가 쉐어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경영이 언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1990년대 후반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팀제 같은 경우도 그게 일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지식경영에 대한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같이 모여서 일하니까. 그리고 인원 적으니까 야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일을 끝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쵸? 야근하면서 아니 과부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아까 과부제 인원 53명이었잖아요. 회식 자리에 53명 다 모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회식집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회식 자리에 그냥 6명이네. 그냥 식구들 밥 먹듯이 모여서 그냥 밥 먹네요. 매일 얼굴 보고. 상호작용이 팀원과 활발해지죠. 이 53명은 여기서 사람들이 막 갈리잖아요. 우리도 친구들끼리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 뭐 회식하기가 어렵지만 한 10명만 모여도 한 두세 패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일어나면서 권한을 위임받죠. 그죠? 팀원들한테 야 이건 네가 맡아봐. 이건 네가 맡아봐. 과부제에서 이루어지는 부장이 과장한테 명령 내리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권한을 아예 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맡아서. 그렇지 않으면 팀장은 일을 처리할 수가 없죠. 모든 그냥 다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 및 지식 공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날리지 매니지먼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팀원이 한 2명만 결근을 하면 4명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대체 인력이 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적은 인원이 일하다 보니까 일과의 시간 경계가 없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요새 뭐 노트북 하나면 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내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많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안 뽑는다. 뭐 기업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옛날에 50몇 명이 하던 일들을 지금 이제 팀제 실시하면서 한 10명 정도로 하니까 어찌됐건 조직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좀 어려운 면이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갖다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업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스펙들이 많이 오되고 신입사원인데 경력 같은 신입사원들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썼다가는 그만큼 그 직원들을 길러내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른바 교육훈련 관련돼서. 그러니까 조금 더 바로 현장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원하게 되는 거고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성장도 떨어져 가고 있고 이런 거죠. 능력주의가 강조되고 있고. 자, 그래서 뭐 능력주의와 연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과부제, 그 다음에 팀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공주의는 당연히 속인적인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특징, 경험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회사에서 일은 얼마만큼 했는지, 연차, 그리고 학력이 어떤지. 그래서 경험이 많고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승진시키고 과장,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뭐 부장 다음에는 뭐 이제 임원으로 가서 조직 규모에 맞게 성장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은 인원을 갖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이른바 유효성을 추구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갖고 조직을 운영하려고 한다.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들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부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존재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공주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능력주의로 쉽게 이렇게 전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위기가 더 강하니까 일본은. 자, 뭐 이런 이슈들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이제 능력주의나 연공주의에 있어서 관련된 뭐 급여 체계도 설명드리면 좋은데 뭐 우리는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시간이 아니니까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2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우리 조직 구조에 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